어제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 총리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의 향후 수출 규제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는 한일 관계 전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께서는 이 최근 한일 관계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정 교수님, 일각에선 이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위기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최근의 정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일본과의 통상 문제를 연구한 게 본격적으로 한 게 사실 98년도에 네. 이제 한일 FTA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거의 한 20년간을 봐왔는데 최근과 같은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악화된 건 아니고 한 5, 6년 전부터서 양국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했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점 악화되었고 지금은 뭐 사실 뭐 총과 대표만 안 쏜다 뿐이지 거의 뭐 전쟁 수준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20년 동안 연구해 오셨는데 요즘이 최악의 관계인 것 같다. 짧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최 교수님께도 좀 할까요? 예, 지금 상황 어렵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방적인 어떤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산업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일본 경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고리 하나를 끊어버리면 분업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보를 이제 아베가 하는 게 근본적으로 물론 1차적으로는 사실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압박 카드로 쓰는 것도 있겠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의 어떤 질서나 아니면 어떤 틀 자체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에서 반박을 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양국 간 정부 갈등을 넘어서 양국 국민의 감정도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정 교수님 지금 양국 간의 관계 국민들도 지금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국내에서 뭐 불매 운동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여러 단체에서도 일본에 대한 반대 의사들을 표현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 내에서도 해만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아베 수상의 어떤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층에서 보면은 조금 뭐 이를테면은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또 이런 거를 뭐 SNS 등으로 계속 날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런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런 또 중차대한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면서도 실망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과반수 확보에는 성공을 했지만 개헌을 위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반수는 확보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선거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많았고 그 전망이 그대로 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아베가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헌을 할 수 있는 3분의 2를 얻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민당 같은 공명당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전체 이번 124석 중에 71석을 이번에 확보를 했고 유신회도 사실 개헌의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신회까지 합치면 81석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85석 이상이 돼야만 3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4석이 부족해서 아마 개헌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끊임없이 개헌을 얘기할 겁니다.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본인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또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정권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극우 세력들을 계속 추동시켜서 개헌 논의를 계속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압박이 끝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네.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통상의 압박은 계속될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수순을 밟아가면서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가 아베 총리의 참여연 선거 전략에 고려돼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 교수님, 이번 참여연 선거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거죠? 완화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게 백색 국가로 조정하는 게 7월 1일 날 발표를 하고 8월 초에 가기를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되는데 일본으로서는 사실 1개월짜리 프로젝트로 하는 거고 예. 그 결과는 한국 주력 산업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역 보복의 어떤 그 국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보면은 이게 뭐 한 1, 2년 좀 걸리는 걸로 생각하고 상당히 장기적인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8월 초에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고 나면은 그거 복원시키는 거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앞으로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빼기 위한 노력을 특히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반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내 어떤 그런 그 활동이나 네. 또 그런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데 너무 주력하지 않냐. 8월 초라 그래봤자 지금 뭐 1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향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대화 얘기하면은 우리 쪽에서도 대화를 한다고 하고 있고 저쪽 일본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이제 지금 뭐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예.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과업만 지르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고 나면은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가 당장 올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뭐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일본이 우리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피해를 먼저 생각하고 단기적인 대책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꼭 참여연 선거만을 겨냥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른바 이 일본의 한국 대립이 계속 된다고 좀 봐도 될까요? 분명히 갑니다. 예. 이거는 단순히 이 작년 대법원 판결이 물론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은 그동안의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뭐 소소한 것도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과거에는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나은 분야도 있고 물론 뭐 일본이 기초과학 기술이 원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핵심 소재는 우리보다 훨씬 하지만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우수한 분야도 있고 또 지금부터 막 이제 4차 산업들이 이제 새로 이제 지금 생기는 단계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본이 한국 제조업을 어떤 형태든 견제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치를 이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1개월짜리 프로젝트인 걸로 봅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단순히 뭐 지금 현재 내 걸기로는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한국 산업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일본은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힘들다는 식의 발언을 어제 남겼습니다. 시 교수님, 예.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베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베 총리가 이번에 그 참여연성어 개표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예. 그래서 TV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아사히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 그리고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 먼저 답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 이 문제로 강제징용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일본은 보고 있는 거고 아베는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해결해 오라 이런 말로 들려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정 교수님 말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게 이 문제만 갖고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반도체 분야나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이 가장 지금 예전에 소니하고 우리나라 삼성은요 예전에 한참 전에 10년 뭐 15년 전만 해도 예.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 가보면 소니 제품보다는 한국 삼성이나 LG 제품이 훨씬 더 잘 팔리고 훨씬 더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도발 또는 뭐 어떤 그것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도 함께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아베는 어쨌든 한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꿔보려는 의도도 갖고 있고 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해 가고 있고 또는 추격해 가고 있는 부분을 좀 멈추게 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그 한 단적인 예가 이번에 수출 제한에 3개 품목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그 품목 중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들어가는 불화수나 이런 부분은 수출을 계속 해요.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만 지금 수출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AI, IT 관련된 분야고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예요. 그 분야가 이제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걸 멈추게 하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함께 압박을 해서 일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패권이랄까요? 아니면 우위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끝번호 3221번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력을 키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분열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정 교수님 의견에 뭐 좀 동의하는 그런 얘기를 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안전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다. 결코 보복 조치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좀 했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일본이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청을 했었고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보복 조치인 셈인데 일본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셈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은 보복 조치를 하면서도 예. 보복 조치다라는 말을 이제 명확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예. 소위 이제 명분을 쭉 축적을 해오고 있어요. 세계 3위 경제 국가고 WTO 체제 하에서 성장해왔던 이런 나라들이 예. 나라가 이런 그 보호무역주의를 내거는 거는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얼마 6월 말에 있었던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수호를 하겠다라고 했던 예. 아베 정부가 이런 걸 꺼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본 내에서도 반발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그 한국으로부터서 어떤 이 부당한 제재다라는 거를 피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중간중간에 계속 쌓고 있고 자 중재로 가자고 하는 것도 이제 일본 측 뭐 주장대로 한다면은 예. 한일 협정, 국교 정상화 협정이나 청구권 협정 같은 데 보면은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제 중재로 가자라고 돼 있다. 예. 라는 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은 분명히 보복인데 그 사람들은 보복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일본이 이 중재위 구성에 계속 의미를 부여해온 게 이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때문이란 이런 분석,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 지금 이제 대립되고 있는 한일 관계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1965년대 한일 청구권 협정 예. 문제잖아요. 중재위도 거기에 들어있는 조항이에요. 네. 그런데 양국이 합의해야만 중재위를 열리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해서 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중재위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이게 두 당사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항일 청구권 협정에서 돈을 주고 보상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이나 무단으로 점령을 해서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 것이고 예. 강제징용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통을 당했고 또 우리 젊은 여성들은 또 가서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대한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재위에 가서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양국에서 해결할 문제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이지 단순히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어느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돼서 일어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본은 이런 논리를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지만 예. 이 중재위 구성이라고 하는 법이 규정돼 있는 그 조항 자체가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못된 짓을 했고 그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돈이 지급되고 그 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인 것이지 나라가 나라 간에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깊어지는 이 한일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흐를지 아니면 이 극적으로 봉합될지 이번 주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을 이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법령 개정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이 24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도 금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정 교수님, 지금 시점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이유는 일본 아베 정부도 한국을 배제할 의사가 없었다라면은 그렇게 대놓고 국민들한테 한국에 대한 비난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들이 흘린 바에 의하면 한 90% 정도가 지지를 하고 있다. 예. 한국을 빼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됐는데 아베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로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일본 예.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거의 확실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문제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따지는 건 따지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걸 따지다가 8월 초를 넘기고 나면은 진짜 백색 국가로 해서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약 한 1000개 품목이 소위 이제 건별 심사 대상이 되어지고. 예.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대부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국 기업한테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한국의 어떤 특정 산업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충분히 골라놓은 것 같아요. 지금 세계 품목 전체 우리 수입액이 한 4억 달러쯤 되는데 예. 반도체 수출액이 우리나라가 한 1,000억 달러쯤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우리 경제의 타격도 감안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일본이 지금은 현재는 다 수출 통과를 원만하게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고 국내에서 얘기가 많이 됐던 불화수소를 한 6천 몇백만 불 정도 수출하는데 0.6억 달러 그것만 수출 중지를 시켜도 국내에서는 1,000억 달러 수출 사업이 그냥 올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많죠. 지금은 현재로서는 식료품하고 목재 빼놓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정말로 수시로 흔들 수 있는 이런 무기를 지금 한 달 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계속 반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본이 이런 의사 결정을 현재로서는 좀 미룰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일본하고 이제는 외교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예. 그냥 자연적으로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는 걸로 가고 나서 아무리 해본들 예.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제재를 받을 때마다 네. 그때마다 아마 계속 국내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물론 있습니다. 백색 국가 배제 전 일본 정부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최 교수님 없을까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대화에서 대화로 풀고 협의로 네. 풀어야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대화에 자꾸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돼 있으면 수요일에 예. 아마 정의용 안보실장 만나게 되는데 좀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이 물론 전면에 나서 가지고 네. 뭐 그 개입을 해서 중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자리에 나와서 정말 협의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그 방문했을 때 경제산업성인가요? 거기 그 사무실 이상한 데서 만나게 해가지고 그런 그 네.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말 성의를 가지고 일본 측도 우리 측도 만나서 예.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일본이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안 들어주니 결국 예. 뭐 국제사회 중국이든 또는 미국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이 어떤 부분은 좀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양쪽을 다니면서. 그래서 볼턴 예. 보좌관 이번 기회가 어쨌든 이 백석 국가 리스트에 빼기 전에 우리나라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WTO에서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국장급 실무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기서도 대화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일본도 좀 성의 있게 본인들의 의사도 전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가 오는 23일 그리고 24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됩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한일 양국 대표자 간 설전은 불가피해 보이는 이 상황입니다. 정 교수님,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미국의 개입 여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에 관여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여러모로 좀 이번 주에 쟁점이 많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 의사를 밝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일 양국이 모두 동의를 하면은 원하면 네. 내가 한번 나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뭐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겠나라는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달리 말하면은 저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생한테 야, 너 자꾸 성적 얘기하는데 진짜 시험에서 제일 좀 높은 점수를 받기만 하면은 넌 A+ 주마라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 말이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A+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예. 조건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나설지 안 나설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미국의 계산도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라고 해서 한국의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의 제조업을 약간 억누르고 미국의 그 첨단 산업을 키우는 기회로 쓸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게 되면은 핵심 부품이 일본에서 한국으로는 못 넘어오지만은 미국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백색 국가니까 미국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도 미국으로 옮기게 될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예. 한일 간의 이 갈등 문제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거 그것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계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외교 안보 사령탑이죠.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화요일에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 청와대는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 교수님, 예. 볼턴 보좌관의 방안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인이 중재는 나서지 않겠지만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그랬고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나라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차원은 직접 중재는 안 나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줄 거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의 삼각 동맹은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항해서 어쨌든 그 동아태 지역의 한미일 삼각의 공조가 필요하고 이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한미일 삼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이 동맹이 깨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이제 반도체 생산에 크게 차질이 없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글로벌 IT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이든 유튜브든 이런 아마존이든 이런 회사들도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재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75%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말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 한 개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미국의 IT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미국이 그것마저도 다 무시하고 계속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니까 물밑에서라도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중재를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